근데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 이제 책 읽다가 좀 드는 생각이었는데 2021년까지만 해도 21년 8월이죠. 그때 한국은행이 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5%로 전망했었어요. 지금 뭐 4.5% 이상으로. 근데 물론 핑계는 있죠. 핑계는 뭐 한국은행이라고 러시아 전쟁을 예상했겠느냐. 뭐 이런 핑계도 있고. 물론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IMF도 저물가를 전망했었거든요. 2021년까지만 해도. 저도 역시 저물가가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부터 2021년에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된다. 2021년에 그 말씀하셨어요.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뭐 인상적일 수까지 뭐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간단한 거죠. 예를 들면 자, OECD가 대한민국을 매일 관찰하는 거 아니잖아요. IMF가 대한민국 통계를 매일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와서 우리 재무부 들려가지고 기획재정부 들려서 자료 가져가서 우리 재무부가 준 자료로 대충 맺혀넣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IMF도 한국 정부가 그 정도면 한국보다 낮은 신흥국, 개도국 정부에서 낸 통계 자료 가지고 때리면 평균 점수가 확 내려가죠. 그러니까 물가가 뭐 2%, 3% 일반적인 수준으로 했다가 팬데믹이 나고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막 나고 이러니까 그때서야 아쿠야 싶어갖고 이제 변하는 거. 그거는 뭐 현실적이니까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상식을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도 비료 말씀을 하셨는데 러우 전쟁이 벌어졌다. 밀가루값 오른다. 사료값 오른다. 그러면 농산물 시장의 선물 시장 가격이 밀, 콩, 옥수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빨리 시카고 선물 시장 가서 들여다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업, 자동차가 중고차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현대 소나타가 5년을 타서 약 한 8만 마일 달린 차인데 얼마에 파는 줄 아세요? 그 정도면 한 옛날 같으면 5,000불 뭐 이렇게 팔거든요. 그걸 거의 10,000불에 팔았어요. 중고차 값을. 그러니까 차가 지금 없어요, 미국에. 소고기 값이 2배 이상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통계를 이거는 실시간이잖아요. 그 소위 말해서 선행지표, 후행지표, 뭐 동행지표 그러는데 이건 동행지표로 가야 되는데 물가를 어떻게 동행지표로 IMF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한국은행이 예측을 하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어떤 식의 지금 경제 상황인가를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미국에서 수입도 해야 되고 미국에 수출도 해야 되는데 미국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자기도 야 이거 1.5는 너무한 거 아니냐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영혼 없는 공무원 이야기 비스마르크가 처음 했어요. 그랬습니까? 비스마르크가 처음 했고 그다음에 드골 대통령이 연설을 하실 때는 옛날 1950년대 공무원들만 놔두고 연설을 했어요. 정치인들은 다 나가라 그랬어요. 왜? 영혼 없는 애들이 앉아 있으니까요. 마음대로 막 떠들어도 되거든요. 제가 한국은행에 계시는 분들은 뭐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같이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없이 그냥 일본에서 나온 논문, 미국에서 나온 논문 대충 해석해서 이렇다 하면은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자기가 왜 이거는 반대로 해석하는지에 대한 자기 논리가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 세계 경제를 바라다보는 눈이 한국은행이 좀 뒤처졌다. 제가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표현까지 좀 죄송하게 했지만 생각을 좀 가지고 경제를 총괄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감히 올렸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자, 그러면 역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살아야겠다. 특히 다가올 10년, 이 책에서 제시했던 다가올 10년에 대한 그림을 교수님께 좀 직접 듣고 싶은데 그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김 박사님이 더 잘 아시죠. 다가올 그림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자꾸 김 박사님이 저를 뭐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올림픽 경기를 보다가 지난번 어디서 했죠? 베이징이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말고 하계올림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영도 그렇고 육상 그 장대 높이 뛰기도 그렇고 17세, 18세 고등학생들이 나가서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자리를 이렇게 비껴나 줘야지만 새로운 물들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이 시대적인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질문하신 그 말씀, 미래 10년이 어떻게 바뀌겠는가. 이거는 저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축적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젊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빠른 그 학습 능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전기자동차, 로보틱스, 우주항공산업, 바이오, 그 다음에 메타버스나 NFT로 시작되는 암호화폐 관련된 여러 가지 디지털 그 센트럴 뱅크 CBDC라 그러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의 문제. 이제 이런 산업들이 향후 10년의 그 국가 경쟁력을 가로지를 그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 전기 자동차가 1973년에도 나왔고 1912년, 14년에도 나왔어요. 에디슨도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기 자동차가 1990년대에 박살이 났어요. 왜 박살이 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박살이 났겠어요? 아니, 기름 퍼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저 미국의, 영국의, 네덜란드의 정유회사가 간두겠어요, 그거를. 그죠? 박살을 내버리죠. 내연기관차. 그렇죠. 와, 연합을 해서. 근데 이제는 포드, GM,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BMW, 벤츠, 현대기아 전부 다 내연기관 하던 차량들이 이제 전기차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기차 안에 구비될 소프트웨어가, 컨텐츠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요. 그 이제 소니가 그걸 갖다가 지금 또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배터리는 파나소닉이고,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컨텐츠 산업이 미래 자동차 시장과 전부 전기로 돼 있으니까 정보 교환이나 또 웹이 지금 2.0이지만 웹 3.0으로 가야 되는 필요성,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급격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 짧은 말씀 속에 그림을 많이 그리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변수들이 많아요. 그 변수들을 어느 정도 가늠해보고 달려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 박사님 생각하실 때 어떤 변수가 중요할까요? 한 세 가지만. 저는 22년 하반기만큼은 역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잡히면 생각보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주춤해지고, 그럼 여러분 관점에서는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생각보다 저점이 빨리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시각이라는 관점에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더 확전되고 국제 유가는 또 안 잡히고 계속 올라가고 그런 국면에 가게 되면 물가는 안 잡히니까 볼커 시대처럼 기준금리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인상하고, 그게 이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을 더 하방 압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저는 22년 지금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물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유가 문제,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최근에 몇 가지만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요하다. 빨리 끝나야지만 물가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언제쯤 끝날 건가. 그럼 많은 분들이 진짜 어려운 질문이야 이러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저는 10월 달이 하나의 첫 번째 고비일 것 같아요. 10월이? 왜냐하면 러시아가 경험을 했거든요. 동계월에 땅이 질퍽질퍽한 곳에 전차가 다니기도 힘들고 보병이 전투하기가 힘드니 10월 이전까지는 뭔가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게 러시아 군부의 전략적 중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그 석유가를 말씀하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사우디 황세자를 만났잖아요. 왜 만났을까? 그 다음에 그 유가가 26%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독일과 유럽 국가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뭔가 약속을 해주는 게 있었을 것이다. LNG하고 천연가스하고 석유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근데 약속이 이행이 안 되다가 최근 대서양을 횡단하는 LNG 탱크선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황세자를 만나서 유가를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다른 각도로 해석이 되면 러우 전쟁을 더 끌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독일을 중심으로 한, 뭐 잘 아시겠지만 독일이 유럽 경제의 중심이니까 네. 여기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모든 하청이 다 나가니까 네. 이 국가의 경제를 안정시킨, 즉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켜야지 EU 물가가 안정이 되니 네. 그러면 이거는 LNG와 석유의 공급의 원활함이 필요하다. 네. 근데 지금 또 가스포럼이 노드스트림 1을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안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일정 양은 계속 보내야 이게 관이 안 썩잖아요. 그죠? 네네. 안 막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한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좀 변화가 일어난다면 어떤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 말이 그 말인가 하시는 느낌이 되냐면 러시아 외무부 장관하고 블링켄 미 국무장관이 만난다. 뭐 네. 아니면 그런 협약이 있다. 이런 내용이 들리면 저 사람들 휴전하거나 아니면은 종전할 낌새가 있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그렇죠. 하반 10월 달 이후부터 반등하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 시나리오를 딱 제시해 주셨네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예. 저도 참 그런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하루 종일 주식 차트 보면서 종목 바꿔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를 좀 그려가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차트를 읽어주시는 분들은 네.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이고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심리, 네. 리스크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의 심리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차트, 캔들 차트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를 갖다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제가 한국경제TV에 어느 분이 댓글을 그래 다셨는 모양이에요. 네. 2,500에서 3,500이 제가 생각하는 밴드다. 그랬더니만 그 정도 밴드는 나도 예측한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2,900, 2,600 뭐 이럴 때 2,500을 사실 제 스타일을 아시지만 한 2,200까지 제가 지르려고 하다가 한국경제TV가 또 이상하게 또 취급이 될까봐 제가 2,500에서 머물고 또 낙관 희망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3,500은 택도 없는데 3,500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저보고 정직하게 당신이 생각하는 2022년 말까지 주식시장 코스피의 주가지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종목은 제가 뭐 타치를 안 하고 저는 한 2,700에서 800선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내년 하반기 들어서서 6월 이후가 되어야지만 이게 주가가 제 모습을 찾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상당히 변동성이 그때까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경제를 또 하반기 경제를 제대로 짚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이 말씀 중에 자연스럽게 우리 이 책인사의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또? 의도는 뭐냐면 날카로운 질문을 좀 드려서 네. 우리 출연하신 초대 손님을 당혹스럽게 만들어 얼마든지 하십시오. 땀 좀 흘리게 해드리고 싶다 하는 의도인데요. 자, 저도 종종 듣는 질문이에요. 워낙 제 경제 전망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경제 전망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있다. 그 변수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종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확 바뀔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굳이 경제를 먼저 봐야 되냐? 굳이 왜 경제를 전망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도 한번 토스에서 전달 드려보고 싶습니다. 경제 전망을 왜 해야 되느냐? 네. 너들 하는 거 보면 맨날 틀리던데? 네. 한 10년 동안 경기 침체된다 그러면 한 번은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제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서 중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순서가 있고 예측 불가능한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학에서 재무금융에서 어떤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시스테믹 리스크하고 난 시스테메틱 리스크가 있어요. 시장 위험과 비시장 위험. 근데 시장 위험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가 있느냐? 피할 수가 있을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막 다양하게 해가지고 피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시장 위험 그리니까 이게 그쪽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비시장 위험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면 위험을 피하는 거고 시장 위험은 아무리 해도 위험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시장 위험에서 출현이 되는 거잖아요. 방금처럼 뭐 천재지변, 팬데믹, 전쟁 이거는 비시장 위험이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근데 임팩트는 또 커요. 그리고 우리 내리 속에 부정적인 추억은 또 오래 가요. 긍정적인 추억보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내용들이 복합이 되다 보니까 전망을 할 때는 흔히 강한 경제학에서 가정을 쓰죠.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Other things being equal.
모든 것이 지금과 같이 일정하다면, 네. 지금과 같다면 전제를 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전제를 달면 내년도 전망은 그러면 경제 성장률 한 2.5? 네. 그것도 아니에요. 왜? 네. 기저효과라는 걸 또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올해 경제가 안 좋았으니까 내년도 조금만 경제를 잘해도 이게 3% 막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경제가 좋네 이렇게 해석하시잖아요. 네. 그 좋아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전망한다는 게 어렵다. 경제학자들이 계량 모델, 아까 제가 물리학에서 많은 걸 따온다고 했는데 자연과학의 현상에서 나온 모델을 경제학이 도입할 정도가 되면 경제적인 전망도 인간, 우리 사람을 모두 하나의 원자나 분자로 봤을 때 얘들이 어떤 부딪힘과 충돌과 또는 이합집산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된 의식을 가져갈까를 예측하는 건데 네. 추역이 예측을 합니까? 김원둔갑이 예측을 합니까? 자미두수가 예측을 합니까? 뭐가 예측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상식밖에 없다. 그 상식을 중심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짜시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투명한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또 저는 캐치할 수 있는 게 많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전망을 할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네.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엄청난 변수가 없다면 그 전망이 맞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변수들이 등장하면 또 수정 전망해야 되고 수정 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안에서도 벌써 전망이 유의미한 우리 예. 삶의 지표를 줄 수 있구나 그럼요.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한 기업에 제가 밝히지는 않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행하는 사람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이게 이제 여행이 한창 좋았을 때 팬데믹 전에 이게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은 여행자 수가 급감할 수 있다는 것을 캐치를 할 수 있을까? 이 모델을 하나 만듭시다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에는 이런 데는 별로 무관심해요. 네. 예,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기업들의 기획팀이나 이런 팀에서 그 시나리오 구성을 좀 한번 고민을 하셔서 가장 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게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아까 뭐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가가 높으면 고물가다. 농산물 가격도 오른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졌으니까 코스트 푸시 압력이 있다.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미국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환율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연쇄작용으로 막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팬데믹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그런 걸 두고 이제 경제학에서 틀렸다 이래버리면 할 말은 없는데 김 박사님이나 저나 강연을 다니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런 전조현상이 보이니 조심하시고 그렇죠. 좀 조사를 하셔서 조정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도 안 들으시잖아요. 안 듣죠, 분명히. 왜 안 들을까?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 양반들이 안 들어요. 누구처럼 한 1,500만 원 달락해야 좀 아까워서 말을 들으려나 이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 이게 소위 속된 표현으로 싼 마이로 막 강연을 해주니까 이 천재가 이야기하는 걸 갖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뭉개고 앉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은 강연도 많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진짜로 듣고 싶은 기업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그 기업들은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기업, 특히 중견 기업들이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 속에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4달 전인데요. 그때 제가 한 칼럼을 냈을 때 그 칼럼의 제목이 강한 달러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22년 하반기가 오기 전에 그렇죠. 하반기는 강한 달러의 시대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때 우리 채널에도 그 영상을 담았었어요. 제 강의 방식으로. 근데 그때 만난 이제 기업에서는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죠. 그럼 이제 수입업체인데 그러면 그 어떤 때보다 지금 당장 비축분을 많이 늘려놓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당연하죠. 해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4달이 지난 지금에 다시 연락을 주신 거. 그때 그 말 들었을 걸. 그러니까 이만큼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경제 전망이 정말 중요한 거고 그것에 따라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죠. 그럼요. 거기에 10%만 커미션으로 줘도. 근데 이제 우리가 잘난 척을 좀 했지만 사실은 그게 있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은 뭐 워낙 그 예측하는데 또 정밀하시지만 보통 사람들이 크레딧이 저 곽수정이 이야기할 때는 대충 맞아.
그러니까 저 친구가 얘기할 때는 조심해서 들어봐야 돼. 이런 크레딧이 쌓이려면 예. 제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 저를 계속해서 추적조사, 제 일기장을 추적조사해 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업들은 못 하시니 그렇죠. 제 스스로가 예. 제 일기장을 뒤져보면서 아, 내가 이때는 주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네? 네네. 뭐가 잘못됐지? 네네. 그러면 다음 강연에 가서 제가 강연장에서 해석을 해드려요. 제가 분명히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주가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오르더라. 원인을 알고 봤더니 제가 요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주가의 요 부분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으니 요거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그래야지만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 그래서 강연을 많이 한다고 뭐 TV 방송에 출연을 많이 해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 뭐 저 뱀 혓바닥 날름거리듯이 막 말 잘한다고 이게 뭐 경제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제학자로서 또 전문가로서 살아온 일기장을 쫙 추적해 보시고 아, 저 친구 하는 말은 70%는 맞았다. 그러면 저 친구가 지금 읽고 있는 경제판은 제대로 읽고 있는 판인지 아닌지는 상식에 맞나 안 맞나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게 중요한 판단 기준일 것 같고 오늘 우리 곽수정 박사님을 모신 것도 그 판단에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